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결국은 그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조국을 지키자, 조국은 물러나라 하는 그 시위와 관련해서 제법 그 긴 그런 길이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그 북한 관련해서 과연 그 미국에서는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실무자 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미국 분위기를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요즘 얼마나 북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2016년부터 시작됐었던 일인데요. 북한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표절됐다 해서 결국은 컬럼비아 대학교가 이 그 교수를 뭐 해고했습니다. 지금 안식년이고 원래 2020년 말에 은퇴할 예정이었는데 찰스 암스트롱이라는 역사학 그 교수입니다. 티라니 of the Week이라고 해서 이번 주에 그 독재자 하는 아마 그런 책인데 이 책 자체가 지금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는 발라즈 살론타이 교수, 원래 그 헝가리에서 역사를 가르쳤다고 하죠. 이 교수가 쓴 책을 표절을 해서 이 살론타이 교수가 차트까지 아주 만들어서 너무 많은 것을 표절했다 해서 뭐 100가지, 거의 100가지가 된다고 하죠. 학계에서 이렇게 남의 것을 표절해서 책을 내는 것은 끔찍한 그 윤리도덕 위반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리저리 조사를 하고 또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이 학교에서 그를 해고한 겁니다. 불과 2019년이잖아요. 2020년 말에 은퇴할 예정이었는데 안식년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는데 학교에서는 뭐 컬럼비아 대학 하면 아이빌리그니까요. 그런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죠. 뭐 표절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런데 그럴 정도로 어떤 교수가 북한에 관해서 표절을 해서 책을 낼 정도로 이제는 북한 문제가 많이 위에 떠올랐고,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뭐 이런 일들이 크게 보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그만큼 노스코리아 하면은 이제 뉴스에서의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도 나온다고 그 의미에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의회신문 더 힐을 보면은 두 사람이 공동 기고문을 썼는데 데이빗 맥스웰이라는 사람과 매튜 하, maybe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 같죠? 데이빗 맥스웰이라는 분은 미군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지금 이제 미국의 한 재단이죠.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깨진 것이 북한이 타협을 할 뜻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일부에서는 1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한국에서 나오는 전망이나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설령 지금 11월 달에 회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망을 한 사람이나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이나 지금 본인들이 한 그 전망이 여러 가지 자료나 뭐 정확하게 해서 그 전망이 맞았다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대입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더 힐의 기고문과 그 기고문보다는 기고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지금까지 22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대강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틱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싱턴이 북한 정책을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된다. 평양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미국과 진지하게 핵 회담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두 사람의 의견입니다.
회담 전에도 이미 뭐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는 그런 테스트를 했었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하드볼을 던지는 게 옳다는 확신이 있다고 뭐 본인들은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그 시리아 북부에서 미국이 미군을 철군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잡고 있고 지금 학살하고 있고, 쿠르드족의 그 대장이 미국의 그쪽 지역 시리아 아이시스 특별 그 부대사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당신들이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학살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아이시스를 잡기 위해서 함께 일한 쿠르드족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동안 뭐 쿠르드족도 자기네 땅 지킨 거지 뭐 하면서 뭐 2차 대전에도 참전하지 않았었고 등등 나라 없는 그 쿠르드족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확 그 빠져나온 것이 북한에서 볼 때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서 물론 이 칼럼에서 주한미군 철군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disengagement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반도에서의 그 미군과 연관된 그런 것을 볼 때, 저 쿠르드족과 함께 싸우더니 쿠르드족을 지켜주지 않고 터키는 이제 터키 내부의 그 국내적인 사정으로 터키 내부에 있는 쿠르드족과 국경이 마주하고 있는 남쪽에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이 내통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국가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터키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그쪽에 쿠르드족을 확 잡아놓고 거기를 안전지대 완충지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미국이 아이시스를 잡는데 쿠르드족이 11,000명에서 12,000명이 숨졌고 미군은 3명밖에 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달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으로 그냥 그 쿠르드족을 학살당하게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화당에서도 쿠르드족 등 뒤에 칼을 꽂았다. 누가 미국을 믿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북한이 다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핵협상을 북한보다는 미국이 더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압박을 한다 하는데, 그런 새로운 경제 압박이 성공을 하려면 주요 동맹국과 같이 일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주요 동맹국의 1차에 물론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2차로 포함돼 있는데, 어쩜 그 2차 2군인 중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을 하면서 미국이 밀리고 있다 하는 형태의 칼럼이었습니다. 더 힐에 실린 칼럼이었고, 이 칼럼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더 힐은 중도 성향의 신문이라고 하지만 중도 쪽에서도 구태여 나누자면 약간 보수 쪽이거든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가까운 중도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밀리고 있다고 보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얼마 전에 쫓겨난요.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었던 존 볼튼은 본인은 무척 싫어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볼튼이 계산을 한 것은 맞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 Played by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디가 B인 분은 BE, 존재하는 슬픈 사실이다. 노스코리아가 핵국가라는 게, 이제 노스코리아는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 최대 압박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른 의견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국무장관들로부터, 왜냐하면 국무장관 가운데 매들린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북한을 방문했으니까요. 마이크 폼페오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북한에 걸려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스톡홀름이 실패한 것,
북한으로선 실패가 아니라 아주 영리한 전략이다. 협상 스케줄을 잡고 취소하고 또 협상 스케줄 잡고 취소하고 이렇게 1년 이상 하면서 테크놀로지만 더 강화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60년 동안 북한이 해왔던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었던 때는 정확하게는 부시 대통령 때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 애틀란틱에서는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그 하노이래요. 하노이 2월 달에 끝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스톡홀름에서의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스톡홀름이 중지한다고 하면서 2주일 뒤에 다시 회담할 것을 제안을 했을 때 미국은 좋다 했고 북한은 이제 회담 당사자가 스톡홀름에서도 베이징에서도 그리고 이제 북한 그 평양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 나오는 게 북한이 미국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럴 수가 있는가? 뭔가를 바꿔가지고 나와라. 이게 천편일률적인 그 북한의 반응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를 그동안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보도해왔던 애틀란틱이 개인적인 외교라는 게 그 개인이 힘이 약해졌을 때 굉장한 고통이 된다. 국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애틀란틱은 조셉 윤 전 그 국무부의 대북 그 대표, 특별 대표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풀어주는 것을 존 볼튼 전 국무장관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무회담이 큰 의미가 없고 하는 것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 전에는 뭘 못 갖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도 뭘 못 갖게 된다면 이건 또 북한에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국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그 상황인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뭐 정치적인 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뒷조사 좀 해라 해서 그랬기 때문에 평양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아무것도 지금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 하나를 이기기를 원하면서 올해 그 북한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좀 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국에서 이 문제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변 인물들이 많이 그 하고 있는데 그런데 평양은 지금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 이 사람 소환되고 저 사람 소환되고 다음 주에도 여러 명이 그 의회에 소환돼서 증언을 할 텐데 탄핵 절차에서 거기에 귀가 종긋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무장관은 와블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땐 이랬다 저런 땐 저랬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유만 맞추면서 국무장관은 그런 형편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평양도 지금 곧 그 회담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북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조셉 윤 전 그 대북 대사가 아니라 대표가 특별 대표가 경고를 주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가 북한이 큰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아니 독재자 김정은과 저렇게 해서 회담을 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왔어? 그것도 막 부풀린 게 이 정도야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한 정치 드라마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치 드라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타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북한과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볼 때 어찌 보면 내년에 시작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의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탄핵에 대한 투표를 뭐 상원은 그 이후에 시작하겠지만 절차를
올해 말에 하는 것으로 대강 스케줄을 잡고 있죠.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탄핵 그 투표가 있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협상을 해놓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협상이 불과 몇 개월 안에 탄핵 재판 일어나고 뭔가 막 소용돌이가 쳐지고 만약에 상원의 분위기도 바뀌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하면은 몇 개월 만에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저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미루다 보면 지금도 지금 북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데 우크라이나 또 크루드족 뭐 기타 등등 경제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 별것 아닌 1단계 협상을 한 것을 가지고 대단하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내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너무 미루면은 또 너무 미루면은 뭔가 내년이 되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더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도 완전하게 뭔가를 더 그 디테일을 북한이 완성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그 파워 균형 같은 것은 깨질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태평양에서의 파워 균형 깨지는 것을 크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에서는 또 그런 것도 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외교 문제를 오래 다뤄온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간단한 게 아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북한의 뭔가를 제대로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협상에 그 섣불리 나갔다가는 본인에게 오히려 어떠한 그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11월 달에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협상을 한다 하고 낙관을 한다던가 그 협상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요.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쉽사리는 금방 그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항상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 드릴 수는 없고요. 그저 분위기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전 같으면 이런 일을 보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 주에 뭐 북한의 고기잡이 배가 일본 그 정찰선에 의해서 뭐 일본 경제 수역을 들어가서 충돌하고 뭐 다 일본에서 구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뭐 우리 그 배상 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어떠한 국가, 어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남한보다도 미국에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60명 구조됐고 충돌한 지 15분 만에 배는 가라앉았고 그런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미국적인 시각으로 보죠. 북한은 한 번도 그 UN 컨벤션이요. Law of the Sea라는 그 바다에서의 그 수역 정한 것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고기잡이 배들이 뭐 이렇게 자주 드나든다는 거죠. 일본 그쪽으로 뭐 이런 거 한국 그쪽으로 그 본인들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징어 잡이 같은 경우는 오징어가 북한이 수산물 같은 것을 많이 팔잖아요. 해서 수입이 많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본이 정한 일본 수역에 자주 드나들고 한다. 뭐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람들도 또 오징어 먹어야지 단백질을 수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지금 북한의 오징어 같은 것을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현재 북한이 굉장히 캐시를 현금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위조 지폐라든가 마약 무기 아니면 뭐 근로자 뭐 러시아나 중국에 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돈 많이 그들로부터 받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이 오징어 잡이 배 문제 이 정도로 북한은 미국에서 아주 핫한 뉴스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그 오늘의 미국에서는 제가 정식으로 한 번도 전해드리지 않았었고, 그러나 또 지금 이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쯤 되면은 이 뉴스를 보도할 만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 이 점에서 보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뉴스를 보도를 하고 나면 어떤 때 팔로우업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조국 장관 문제가 미국에도 터졌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한 3주일쯤 됐습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살짝 그 내용을 보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언론사의 뉴스를 전하는 AP통신이 몇 번 이 내용을 슬쩍 전하기는 했으나,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은 그동안 이 조국 법무장관 케이스를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 다 팔로우업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의 스토리를 그 정도로 좀 심도 있는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간단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뭐 그냥 들으시면 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이쪽 편이든 이쪽 편이든 흠뻑 빠져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위해서 취재를 한 뉴욕타임즈 특파원이 미국 사람들이 읽을 것을 계산을 하면서 전한 뉴스다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쭉 팔로우업 해왔던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번 쭉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합니다. 그래서 시위로 그 초점을 잡고 있는데, 가장 레이티스트 뉴스니까요. 그 시위에 대해서 규모를 표현하는데 아주 규모가 너무 크니까요. 막 크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vast라는 vast rallies라는 게 나오고, huge 하다가 나오고, enormous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뭐 다 아시는 서초동과 광화문 시위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사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즈 사진이 그 사진이기 때문에 태극 무늬만 보이고, 처음에는 어떤 분은 어쩌면 이 내용을 보면 태극기 부대의 시위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태극 문양만 보이고 건곤 감리가 없는 겁니다. 사괴가 없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태극 문양이 보이는 이게 이제 그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그 시위였어요. 토요일에 시위였는데, 시위대가 정말 분열된 분열적인 정치인을 비난을 하고, 하루 뒤에 다른 쪽에서는 또 그를 방어하고 하는 이 문제를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법무장관을 수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그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 파워에 위협이 되니까 뭐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조사를 한다라는 식이고요. 뭐 조국이라는 이름 미 또 fatherland라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들도 하고 있는데, 미스터 조를 체포해야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된다. 뭐 이런 태극기 부대에 많이 나오는 뭐 전광 목사라든가 그런 분들은 시위에서도 뭐 신이시여, 뭐 미국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빨리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이 땅을 구하소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 이슈를 또 전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국은 곧 검찰 개혁을 뜻한다고 보고, 조국은 우리의 국기고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이 우리다. He is our general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경희대 정치철학자 김민웅 교수 같은 사람 말도 인용을 하는데, 한국에서의 정치 파워, 정의라는 게 어떻게 극단적이 됐는지를 이들 시위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한국의 검찰이 가장 힘이 강하고 그동안 비난을 받아왔던 것도 설명을 합니다. 한국 검찰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 검찰과는 달리 파워가 굉장히 많아서 기소를 하고, 대배심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뭐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경찰은 그냥
뭐 일상적인 허드렛 일 같은 것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그 검찰이 기소하고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검찰을 많이 그 믿지 않아서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정치적으로 모든 대통령 전부 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한다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검찰 이용만 하더라. 지금 그 보수 쪽에서 얘기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뭐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또 뭐 그 밖에 뭐 대법원장 전부 그 감옥에 집어넣고 할 땐 좋아하더니 그 이용할 것은 다 이용하고 지금 그 똑같은 사람이 조국도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보수의 주장이잖아요. 그 내용도 전하고 정치적인 그 고통이라고 할까요? 항상 어떤 대통령이 되던 뉴욕타임스가 표현을 하기를 국내의 정치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슈를 돌리는데 검찰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한국은 진정한 검찰공화국이다. 뭐 고려대 법대의 그 하태훈 교수의 말도 인용을 했고요. 검찰을 야수다, 비스트다, 민주과정에 반대되는 이라는 표현도 했고 검찰 내부에서 그 균형을 맞춰서 개혁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뭐 연세대학교 한상훈 교수의 말도 실었고요. 그런데 조국이란 사람은 검찰의 단점을 이렇게 강하게 계속 그 비난해온 사람이 뭐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 잘하고 잘생겼고 카리스마 있고 소셜미디어의 스타였고 서울법대 교수였을 때 사회평등과 그 정치인의 윤리를 그처럼 많이 말한 사람이 없고 2011년 포럼에서는 검찰과 손잡는 것을 거부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그 법무장관이 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본인이 그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정말 그 검찰이 법무장관을 오명을 씌울 수도 있다. 한국 검찰은 충분히 법무장관에게 루머를 뒤집어 씌워서 흔들고 그를 내려뜨리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룹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2011년도에 조국 현 법무장관이 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스토리가 많으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평등과 기회와 장학금 받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했었던 말들은 하나도 이 뉴욕타임스에는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조국이라는 그 현 그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민정수석으로 갈 때, 저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점 찍혀지는가 보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8월 달 법무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잘못된 일들, 그 조국이나 조국 가족과 관계돼서 어떤 그 돈과 연관된 것, 또 심지어는 증거 인멸, 유시민 씨는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증거 인멸 얘기만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대부분의 의혹이 입증되진 않았고 그렇죠.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또 조국 부부의 그 전화기라던가 아니면 뭐 은행 계좌 같은 것에 대한 영장이 그 발부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단국대학교 그 논문에 관해서는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와이프는 그 표창장 위조로 기소됐다는 설명 정도는 하고 있고요. 조국 장관이 지금도 우리 가족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딸이 특혜를 받은 것은 인정을 했다. 본인도 다른 학생이 누군가가 그 딸이 처음에는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했지만 고려대학교의 그 단국대학교 본인이 하지 않은 그런 그 논문에 대해서 제1저자로 된 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출된 것도 나오고 결국은 다른 누군가가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조국 장관 딸이 들어갈 자리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 특혜를 받은 것은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예민하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그동안 그 옹호했었던 측에서는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직접
그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랬고, 미국에서는 뭐 고등학생이 논문 뭐 그런 거, 논문도 무슨 논문이라고 그랬죠? 무슨 논문 그런 거 너무 흔하고 그건 별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일인데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몰라서 하는 얘기겠죠. 설마 알면서 그렇게 말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그렇게 단국대에서 그 감수를 해서 병리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 저자에 오른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일을 누군가가 하면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미국에서는 생각을 할 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뭐 남들 다 하는 일을 가지고 뭘 그러냐, 미국에서 다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위선자다라고 말을 하는 대학생들도 많다라고 지적은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0명에게, 많은 숫자죠,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하는데, 그런데도 또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그를 벌 주는 것이라고 본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국회에도 묶여 있는 뭐 공수처 뭐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은 뭐 검사를 포함해서 공직자를 다 수사하고 한다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그러면 뭐하냐, 대통령이 그 공수처 주요 인물들을 또 다 임명을 하고 하면은 그게 그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조국을 임명하기 전에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았다.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또 박근혜, 이명박 그 대통령에게까지 그 했었던, 감옥에 보내고 한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던 보수주의자들이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의 신복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영웅으로 대접을 하고 있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영웅이다, 그렇게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를 감옥으로 보낼 때는 지지하던 진보가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늑대다, 쿠데타를 한 사람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그 얘기를 한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주도하는 이 태극기 부대의 그 광화문의 시위는 보통 나이 든 사람이 많이 가고, 이 사람들은 이 조국 사태 이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난을 했고 북한 정책을 비난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주도하는 그 전 목사가 죄송합니다, 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태프들이 뭐 캐시 헌금통 걷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측의 시위대에는 조금 다양해서요. 연령층으로 영한 사람도 있고 도시의 화이트 컬러 사람들도 있고 락밴드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검찰은 조국을 그 아웃시킬 수 있다면 검찰 개혁이 스탑되고 뭐 보통 때처럼 그 강한 파워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황교익지 그 음식 뭐 얘기하고 하시는 그 칼럼니스트가 이번에 그 시위에서 한 얘기죠. 한국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던데 이 뉴욕타임스도 이 내용을 인용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의 뭐 황윤기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또 뭐 말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조국 그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의 위선보다 검찰 파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그 장관이 위선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선보다는 검찰 파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그 사람이라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그 한인타운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전해드리자면, 저희 회사도 이제 방송국이니까 여러 의견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어떤 동료는
뭐 많이 알면서 그런 그 지지 반대로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그냥 뭐 대강 알고 있는 그 느낌상으로 그렇게 지지 내지는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조국이어야지만 되는가라는 그 부분이 관심이 많고요. 똑같아요. 의견은 한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뭐 조국 아니면 되겠어? 검찰 내에서 누가 하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윤석열, 가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두 번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한다고 할 때 조국은 안 됩니다. 너무 이 사람이 그 장관이 되면은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다 100%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명령불복으로 본다라고 대통령이 뭐 화를 냈다. 그래서 더 임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요. 그게 왜 명령에 불복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그 검찰총장이 정말로 그 검찰의 개혁이 싫고 본인이 그 파워를 휘두르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다면 그거는 뭐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이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찌 감히 내가 그 임명권자에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 뭐 그러니까 쿠데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로 충정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충정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 개혁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개혁이 될 수도 없고 본인도 그 파워를 쥐었고 해서 이 조국이 오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가? 그것은 또 대통령이 판단을 해볼 문제지, 조국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서 법무장관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올린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 아니 임명권자의 그거를 무시해?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 권위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려고 할 때, 심지어 존 볼튼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할 때 백악관 내부에서도 그 사람 정말 안 돼요. 돼요. 좋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가 많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안 돼요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거기에 쿠데타를 하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에서도 저는 오늘의 미국 시간에는 미국에서 보도하기 전에는 이 내용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오랜 친구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는다 하다가 결국은요, 처음에 이제 이게 지금 3개월째 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래서 이제 불이 붙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서로 관계를 깨기 싫으니까 말 안 하기로 하다가 밥 먹고 또 빙수 먹고 하다 보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견이 엇갈렸다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미팅째가 이제 되면은, 그러면 우리 정말로 이번에는 그 조국 장관 얘기하지 말자. 정말로 하지 말자 하고는 이제 모이고는 합니다. 이 정도로 미국에서도 아주 뜨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시민 장관에 대한 의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유시민 나는 어떤 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잘하던데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유시민 장관은 그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본인이 그 지적 수준이 높고 말도 잘하고 또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 완전한 본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속이지는 못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말로 많이 속인다. 이런 의견이 완전히 갈려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AP통신은 좀 전까지는 뉴욕타임즈를 전해드렸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는요. 그리고 AP통신은 조국은 그동안은 반엘리트 개혁자였다. 지금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 장관을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가 갖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화는 다 따로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굉장히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기생충에 대해서는요. 미국에서는 그제 금요일 날 오픈했거든요. 저는 이제 오픈하는 첫날 봤고요. maybe 어쩌면 그 한인 극장에서는 그 전에 먼저 개봉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못 봐서 미국 사람들과 같이 봤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전해드려야지 되겠고 어제 이 내용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그 총리인 그 아비 아흐메드가 저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왼쪽에는 그 수단이 있고 국경이요. 서쪽에 수단이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이제 홍해가 있어서 그 레드시를 건너가면은 그 레드시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나라가 있는 거고 에티오피아가 북쪽으로 홍해를 만나기 바로 전에 그 에리트리아라고 아주 작은 뭐 인구도 얼마 많지도 않아요. 뭐 한 500만 명 된다고 하던가요. 옛날에는 에티오피아 땅이었죠. 그런데 90년대부터 한 20년을 계속 분쟁을 해오다가 이 사람이 젊은 총리가 43살밖에 안 되는데 뭐 총리가 되고 나서 불과 얼마 사이에 딱 그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그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43살의 사람이 스타가 돼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그게 이루어지도록 잘 그 전략을 쌓고 진정성을 상대 나라에도 그 인정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다 그게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어떤 그 정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으로 삼는 것을 깨고 청산을 하고 그 저쪽은 아니야. 우리 편만이 아니라 이것을 청산을 하고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을 보면서 이 에티오피아 총리가 노벨 평화상 받은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쁜 겁니다. 그거를 끌어안기를 하고 정치적인 적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건 다 제쳐놓고요. 이제 그 에리트리아라는 그 나라와 협정을 한 것이 적대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 뭐 물론 뭐 케냐와 소말리아 중재도 하고 수단 군사 정권과 또 그 내부의 어떤 것도 그러니까 주변 나라 이 사람 가만 보면은 그 에리트리아는 에티오피아에 속해 있었던 국가지만 뭐 중간에 뭐 그 이집트가 아니라 그 이태리가 식민화하고 나중에 독립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지만 어쨌든 북쪽에 있고 수단은 이 에티오피아의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가 절대로 편안하지 않으면 에티오피아도 편안하지가 않고 그렇게 북쪽과 싸움만 해서는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다 수단 문제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이웃 나라들을 해서 첫 100일 동안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그 성취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에티오피아와 그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그 에리트리아 사이에서 이런저런 그 전쟁을 하느라고 가족이 흩어지고 정말 남북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 가족들도 같이 만날 수 있고 그 에리트리아가 93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원래 그 에티오피아의 나라였다가 이태리가 지배하다가 93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은 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처리해야 될 게 많지만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이나 되는 세계에서 한 13번째 정도로 1억 넘습니다.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1억이나 되는 나라가 인구가 500만인 원래 자신들의 국가였었던 여기와 이제 그 평화 협정을 맺은 그런 거죠. 그렇게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서 20년 만에 첫 번째 항공기가 운항이 됐고요. 이 사람이 지난해 4월 달에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평화 중재를 하는 그런 박사 학위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루안다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직접 군인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루안다에서 94년도에 대학살이 있고 난 이후에요. 정말로 아프리카의 아주 그 젊은 지도자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부터 봅니다. 엄마 아빠가 믹스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아빠는 무슬림 오로모고 뭐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죠. 그리고 엄마는 정통 크리스찬 그 아마라인 겁니다.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엄마 아빠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종교라던가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대했고, 이 아빠는 또 뭐 꼭 엄마가 이 와이프가 한 사람이지도 않아요. 이 13명 자녀 가운데 뭐 이 엄마와 낳은 아이는 6명이고 6명 가운데 막내라고 하고요.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작은 사회인 거죠. 그 작은 사회 속에서 굉장히 그 관대함으로 가느냐 적대심으로 가느냐인데 관대함을 선택을 한 것이고, 거기에 뭐 DNA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대 때는 반란군으로 일을 했어요. 독재 막시스트에 대항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맹기스투가 내려가잖아요. 그 쿠데타로 내려나고 쿠데타가 나고 망명하고, 그 맹기스투가 대통령이면서도 국가평의회 회장도 지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93년도에 바로 이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총리가 훈련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루안다에서 평화유지군이 되는 거고요. 군인일 때 이제 그 공부를 해서 그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수도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첫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2017년도에는 뭐 정치의 철학 뭐 이런 거 공부해서 또 박사가 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그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해서 에리트리아하고도 이렇게 딱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에리트리아 군대와 에티오피아의 반군과 싸워서 맹기스투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도 함께 되는 거고요. 사실은 유엔도 93년도에 에리트리아를 지지를 했고, 이 유엔도 지지했고, 우리의 북쪽인 그 국가와 함께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는데, 미국에선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에티오피아의 땅이었었던 에리트리아가 서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 빗는 빚을 갖고 싸우는 것과 똑같다. 서로 좋을 일이 없다. 남북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이리 떠나치고 저리 떠나고 하면서 싸우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서로의 에고만을 지키는 거지 정말로 대머리가 빚을 갖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100일 안에 그 에리트리아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엔의 지지도 받고 하면서 해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측에서, 이 경우는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하는 에티오피아가 이제 원래는 본인들의 국가였었던 그 에리트리아에게 뭐 어떤 것을 양보를 좀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니까 항공기도 뜨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지금 2년째 물 건너갔고, 아마 3년째에는 2년째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노벨 평화상을 단독으로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받을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더 없어 보입니다. 지난 2년까지보다요. 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